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지난 시간에 이어 제2부 북아메리카 편입니다. 제일 처음 고른 건축물은요,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 사실은 도서관보다는 이 부분에서 끌렸어요. 빛이 투과되는 돌. 돌은 무겁고 단단하고, 나무는 가벼워서 물에 뜨고, 종이는 구겨지거나 불에 타기 쉽다는 식의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잡혀 있다. 이러한 물질을 다룬 경험들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물질의 특징들이 가끔 천재 건축가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든 번 샤프트가 설계한 미국 예일 대학교의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이다. 예일 대학교의 희귀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관인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은 평면과 단면의 구성, 재료의 선택, 구축 방식, 디테일까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평면은 먼저 구약 성경 속 인물 모세가 설계했다고 알려진 유대인의 전통 성막인 태버네클에서 공간의 개념을 따왔다고 볼 수 있다. 신성한 공간을 구축할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방식은 공간 안에 공간이라는 기법이다. 아마도 고든 번샤프트는 미국의 러시아계 유대인이었기에 이러한 기법을 어렵지 않게 구상했을 것이다.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을 설계할 때 유대인 성막을 떠올린 이유는 아마도 두 건축물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여호와가 임재하는 성계를 보관하는 건축물이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다. 마찬가지로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희귀 도서를 보관해야 했던 곳이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서고는 일반적으로 책의 보호를 위해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안쪽에 배치된다. 그런데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책은 그냥 책도 아니고 아주 희귀한 책이다. 당연히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창문 없는 공간에 배치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때 도서관 안의 희귀도서는 유대인 성막에 보관된 성계인 것이다. 그래서 소중한 책을 비치하는 책꽂이들은 도서관의 가장 중앙에 있는 구획된 공간에 놓인다. 이 책들은 책꽂이로 만들어진 네모난 상자 같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또한 그 공간 주변으로 마치 성곽 주위에 해자를 만들 듯이 슬래브들을 띄워놓았다. 희귀 도서가 있는 영역은 작은 다리를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공간 시퀀스도 훌륭하지만 이 도서관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빛이 투과되는 대리석 벽 때문이다. 이 도서관은 직사 광선을 차단하고 실내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창문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책을 보관했다. 그런데 막상 실내 공간에 들어가면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공간을 감싸는 은은한 빛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벽이 얇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벽을 투과한 빛이 실내 공간을 밝히기 때문이다. 이 도서관에서는 대리석을 아주 얇게 썰어서 창문의 유리 대신 사용하여 대리석을 통해 은은한 자연광이 비쳐 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태양광이 대리석 벽을 통과해 들어옴으로써 내부에서는 아름다운 천연의 대리석 문양이 마치 벽화처럼 장식된다. 이 부분이 놀랍다. 대리석의 아름다운 문양을 사용하여 공간을 장식한 사례는 서양 건축사에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들은 어두운 실내 공간에서 대리석 문양을 보여주기 위해 창문을 크게 뚫어야 했다. 그런 수천 년의 전통을 깨뜨리고 고든 번 샤프트는 아름다운 대리석과 빛을 투과시키는 창문을 하나로 합쳐 대리석 창문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자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대리석 문양을 빛과 함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리석 창문 한 장 한 장은 잭슨 플룩이 그린 여러 장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간의 창의력과 자연의 물질, 그리고 태양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공간이다. 바이네키의 고문서 도서관은 낮에 밖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흰색 대리석으로 된 돌덩이 같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 여태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대리석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이 건축물의 또 다른 경이로움은 밤에 연출된다. 낮에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처럼 보이던 건축물이 밤이 되면 내부에 켜진 조명이 대리석 창문에 통해 투과되면서 이번에는 하나의 종이 랜턴 같은 모습이 된다.
낮 동안 대리석과 태양빛이 만들어낸 향연이 실내에 펼쳐졌다면 밤에는 대리석과 인공 조명이 만들어낸 향연이 펼쳐진다. 인간은 1만 년 전부터 건축에 돌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을 빛이 투과하는 특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고든 번샤프트는 그런 물질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건축물을 보여준 대가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고든 번샤프트가 건축한 이 건물은요, 미국 예일대학교 올드 캠퍼스 안에 있답니다. 오후 늦게 들려서 낮과 밤의 모습을 둘 다 보고 와야겠죠. 이어지는 다음 건축물은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입니다. 건축이 자연이 될 수는 없을까? 건축을 자연의 일부로 만들고 싶은 건축가가 디자인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에 있다. 건축을 기계로 바라본 건축가인 르꼬르 비주와에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건축관을 가진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다. 낙수장에 있는 마을 이름은 베어런이다. 곰이 뛰어다니는 곳. 얼마나 산속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낙수장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어 이름은 폴링 워터. 집이 폭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집이 폭포 위에 있다니. 우리가 계곡에 가면 가장 흔히 보는 풍경이 무엇인가? 시냇물이 흐르고 그 위로 나뭇가지가 들은 모습이다. 아이들은 그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물 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러한 행복한 장면이 집으로 승화된 것이 낙수장이다. 집은 마치 한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처럼 땅에서 솟아나서 나뭇가지를 들이우듯이 발코니를 폭포수 위로 내뻗고 있다. 나무 뿌리 대신 건축 기초가 있고 나뭇가지 대신 발코니가 만들어졌다. 발코니에 서면 마치 폭포수 위에 나뭇가지에 올라탄 아이처럼 주변 환경을 둘러볼 수가 있다. 낙수장의 발코니처럼 한쪽만 제지대가 있고 다른 한쪽은 팔을 뻗듯이 나간 건축 구조체를 외팔보라고 하고 영어로는 캔틸레버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구조체는 짓기는 힘든데 만들고 나면 웬만하면 다 멋있다. 라이트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이스 셜리반 밑에서 실무를 배웠다. 루이스 셜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금언을 남긴 사람이다. 라이트는 스승인 셜리반이 말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사상을 이어받아 꽃을 피웠다고 보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자연이 만든 모든 디자인은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 나무의 모양을 예로 살펴보자. 나뭇가지가 위로 갈수록 퍼지는 것은 나뭇잎들이 광합성을 하기에 적합하게 하늘과 접하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나뭇가지들이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야 이파리가 서로 간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이로 바람이 통과해 비바람의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나뭇가지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자연의 디자인은 기능적으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나온 것이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제는 자연에서 배운 지혜이며 그것을 완성한 것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이다. 또한 이 낙수장은 라이트가 말년에 인생 역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 재기작이다. 1867년생인 라이트가 낙수장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미 한물간 뒷방 늙은이 같은 건축가였다. 그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수십 년 전이고 이미 그보다 20살 어린 르꼬르비지에는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그러던 라이트가 빌라 사보아가 지어진 지 5년 후에 낙수장이라는 주택 한 채를 완성하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라고 외치듯 재기에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모든 전설적 인물이 그렇듯 라이트도 낙수장의 디자인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겼다. 설계 의뢰를 받은 라이트는 현장을 보고 와서도 별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어느 날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라이트는 디자인이 다 준비되었는데 언제 보러 올 거냐며 넉살 좋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건축주가 사무실로 오려면 7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라이트는 전화를 끊은 후 7시간 동안 낙수장의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순식간에 그렸다는 이야기다. 제자들은 옆에서 열심히 연필만 깎으면서 구경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라이트는 대지에 있던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모두 정확하게 위치와 크기를 기억하고 도면에 그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주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낙수장을 디자인한 것이다. 그가 주변의 상황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존중하면서 디자인했는가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장에 나무가 있었는데 주택의 구조상 보가 그 나무를 지나쳐야 했다. 라이트는 볼을 둥그렇게 돌려서 그 나무를 피해가게 만들었다. 낙수장의 내부에 들어가면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기에 창문이 나 있다. 건축에서 창문을 낼 때 같은 면적의 창문이라 하더라도 벽의 중앙에 내는 것보다는 벽의 코너에 내는 것이 더 개방감을 준다. 라이트도 거실의 코너에 창문을 두었는데 이때 코너를 감싸는 창문을 양쪽으로 열면 코너가 완전히 개방되게 디자인했다. 디테일의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창틀의 색상은 라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체로키 색깔인데 붉은 흙 같은 색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색상은 창문 주변의 나뭇가지와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아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어느 창 옆에는 라이트가 디자인한 책상이 있다. 여기에 일반적인 책상을 가져다 두면 책상 다리가 창틀 코너를 가려서 외부 경치를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상은 한쪽 면이 창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책상 다리가 없다. 창틀이 책상 다리 역할을 하게 합체한 것이다. 게다가 창문은 안쪽으로 90도까지 열리는데 이때 창문이 열리는 부분만큼 책상의 상판을 잘라내어 4분의 1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코너에 열리는 창문, 다리 없는 책상, 창문틀은 각각 분절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자연의 디자인이다. 라이트의 낙수장은 전체적인 외관만이 폭포유로 나뭇가지를 들여온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나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낙수장을 보면 땅에서 자라난 건축이 무엇인지, 유기적 건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자연에서 자라난 건물이라는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이 건물의 주요 마감 재료로 사용한 것은 주변에서 구한 돌이었다. 거실의 바닥도 돌로 마감되어 있는데 계곡 옆의 집은 습기가 많아서 마루를 사용하면 썩었을 것이다. 거실에서 바닥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면 계곡으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온다. 여름에 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계곡 위를 지나가는 바람이 거실을 관통해 반대편 창으로 나가게 된다. 천연 에어컨이다. 겨울에서 놀다가 젖은 몸으로 거실에서 올라오는 일이 많았을 텐데 거실 바닥이 돌로 마감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건축물에서 거하는 사람의 모든 생활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대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건축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주택 설계다. 왜냐하면 주택은 상업시설이나 사무공간보다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이 모든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건축가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상상하고 다양한 시간대의 갖가지 행위가 충돌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수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그 안의 사람들도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세심하게 설계된 훌륭한 주택이다. 듣기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은 이 낙수장은 1936년도에 건축되었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베어론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좀 특이하게도 소크 생물학 연구소예요. 연구소라고 하면은 미학적인 의미의 건축물과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아주 굉장히 근사합니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는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만든 조너스 소크 박사가 설립한 연구소다. 소크 박사는 자신의 연구소 건축을 위해 루이스 칸을 찾아갔다. 칸은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지으면서 이전에 리처드 의학 연구소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했다. 리처드 의학 연구소에서는 설비 시설들을 평면적으로 외부에 빼놨다면 소크 생물학 연구소에서는 연구 공간과 설비 공간을 수직적으로 구분했다. 잠깐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바로 이 앞장에 킴벨 미술관이 소개되었는데 그 미술관을 지은 건축가입니다. 루이스 칸은 1901년에 에스토니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0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유년기 시절에는 대부분 초기 이민자들이 그랬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 칸은 유아 시절 불볕에서 놀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어른이 되어서도 화상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는데 위대한 건축가가 되고 나니 그 상처마저도 범상치 않은 포스로 느껴졌다.
루이스 칸은 그의 아들인 나다니엘 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설계자 아들의 여행에 그의 모든 인생이 잘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칸의 건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글쎄요, 아무 데서나 쉽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저는 볼 수 있는 곳을 못 찾았어요. 칸은 73세에 인도 출정을 다녀온 후 뉴욕의 펜실베니아역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하면서 칸이 여권의 주소를 지웠고 경찰의 소통 문제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데 3일이나 걸렸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며 그만큼이나 새로운 건축을 만들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도 처절하게 했던 사람이다. 건축가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삶을 불태웠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위대한 예술가였지만 참으로 초라한 죽음 앞에서 가우디가 생각이 나네요. 다시 소크 생물학 연구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는 태평양을 바라보는 캘리포니아 사막의 절벽 끝자락에 있다. 두 개의 건축물이 좌우 대칭으로 놓여 있고 그 사이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중정이 있다. 이 중정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틀의 버튼이라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사막 기후에 나무 한 그루 없이 돌로 마감된 중정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은가? 원래 칸은 중정을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디자인했었다. 사막 기후이기에 연구원들이 숲이 우거진 중정에서 나무의 새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건축 설계가 진행되던 중 칸은 건설 현장에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을 초대했다. 바라간은 현장 방문 후 칸에게 건축사에 남을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중정에서 숲을 없애면 당신은 하늘을 건축 인면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칸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숲을 없앴다. 실제로 소크 생물학 연구소에 진입하면 정면에 보이는 광경은 건물이 아니라 파란 하늘이다. 건물은 좌우에 액자처럼 벽으로만 보이게 서 있을 뿐이다. 이렇게 건축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비어있는 공간, 하늘을 인면으로 갖는 건물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건 실제로 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봐도요,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광장으로 만들어진 중정에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로가 있는데 마치 조그만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디자인은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의 사자궁에 있는 수로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작은 샘물과 수로를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물과 연결된 인간의 조그마한 지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질녘에 물이 나오는 물가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붉은 노을이 수로에 비친다. 이 붉게 물든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내가 서 있는 샘 쪽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이는 마치 태양이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렇듯 칸의 건축에는 물리적인 것 이상의 시적인 감동을 주는 요소가 있다. 건물도 멋있지만 우리 이현진 님의 글솜씨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건축물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건물이라는 점이다. 이 건물은 입구에서 들어올 때 바라보는 인면과 중정을 가로질러 태평양 쪽으로 가서 뒤돌아 바라보는 인면이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다. 먼저 관찰자가 태평양을 향해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의 푸른 하늘의 좌우로 창문 하나 없는 노출 콘크리트 벽만이 마치 액자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침묵하는 공간이며 루이스 바라간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인면으로 하는 공간이다. 대리석 바닥의 광장과 좌우의 콘크리트 벽은 하나의 그릇처럼 파란 하늘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좌우에서 서 있는 건축물의 모든 인면이 창문으로 가득 차 있다. 개별 연구실에서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진 창문들이다. 그 창문들 덕분에 마치 건축물이 나에게 뭔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한쪽에서 바라보면 침묵하는 인면이고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수다장의 인면이다. 마치 남녀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느낌이 나는 건축물이다. 이 밖에 또 하나 세심한 디자인 요소가 숨겨져 있는데 중정 쪽으로 나 있는 야외 휴식 공간이다.
이 공간의 벽면의 일부가 칠판으로 되어 있다. 연구원들은 태평양을 바라보며 이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전에 다 계획되어서 노출 콘크리트 거푸집을 짤 때부터 칠판이 놓일 두께를 확보해 놓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칠판은 칠판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벽처럼 느껴진다. 그 외 글씨를 쓰는 사람은 칠판에 글을 쓰는 선생님이 아니라 벽에 낙서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루이스 칸은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설계했을 것이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는 개념과 계획, 시공, 디테일까지 완벽한 수준의 명품 건축을 보여준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는 1965년에 세워졌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라호야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운영 시간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네요.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오후 늦게까지 머물면서 태평양에서 지는 노을을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원래 제2부 북아메리카에서 제가 골랐던 건축물은 모두 3개였는데요. 아쉬워서 하나만 더 짧게 추가하고 싶네요. 도미누스 와이너리. 도미누스 와이너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인면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 와이너리는 그냥 가로로 긴 상자형 건축물이다. 너무 심심한 상자 모양이어서 자연과 상반되는 디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이 건물의 외장을 싸고 있는 것은 전문 용어로 개비온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주로 토목공사에서 사용하는데 철망으로 상자 형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주변에서 구한 돌을 넣는다. 이렇게 상자형으로 만들면 차곡차곡 쌓기가 편리하다. 도미누스 와이너리도 주변에서 구한 돌을 철망에 넣고 그것을 쌓아서 인면을 만들었다. 도미누스 와이너리 인면의 개비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돌을 채워 넣었고 위로 갈수록 큰 돌을 넣었다.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디자인이다. 그런데 이 건물의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돌을 넣은 개비온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돌과 돌 사이의 틈으로 빛이 새어나온다. 큰 돌을 넣을수록 틈이 넓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올 것이다. 이때 빛이 만들어내는 모양은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다. 우리가 5월 봄철에 실룩이 우거진 나무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찬란하게 산란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미누스 와이너리 벽면 돌 사이로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빛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마치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만드는 나무 아래 공간 같은 시원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도미누스 와이너리는 인간의 구상과 자연의 섭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건축가는 돌들을 조합할 방법만 개발했고 나머지는 자연이 완성했다. 그냥 자연의 겉모습을 모방해서 만든 건축물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예술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연의 짝퉁이다. 모방한 것은 절대로 그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수 없다. 도미누스 와이너리의 디자인은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업한 것이다. 이런 천재적 작품의 설계자는 자크 헤르조그와 피에르 드 메롱이다. 둘 다 1950년 출생으로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것으로 유명한 스위스 쥐리 연방공과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베이징 국립경기장도 이 두 사람의 작품이랍니다. 도미누스 와이너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네파밸리에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부 아시아 편을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